안 하면 사실 전 100%라고 봐요. 해킹을 당할 가능성 몇 퍼센트인가? 99.99999%. 지금 안 당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해킹과 정보보안 관련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정보보안 쪽에서 모의 해킹 일도 같이 하고 있는 노말틱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해킹을 하는데 착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화이트 해커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저는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 해커가 나쁜 뜻은 아니었거든요. 해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990, 한 2000년대 인터넷이 막 뜨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이걸로 해킹으로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 이꼴 범죄자, 뭔가 이런 이미지가 생기니까 정보보안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해커들 입장에서 선을 긋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크래커다, 나는 해커다. 진짜 예전에 해킹에 관심 있으셨던 나이가 꽤 계신 분들은 크래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실 거예요. 나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크래커다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는 사람들은 귓등에도 안 들어오죠. 크래커? 뭐 먹는 과자인가?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해커는 나쁜 이미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그래서 저는 화이트 해커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고, 화이트 해커라고 한다면 보통 지금은 정보보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화이트 해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은 정보보안에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은 공격적인 보안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보안을 하려면 실제로 내가 이게 안전한지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때려보면 얘가 잘 부서지는 곳 혹은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식별을 해서 나쁜 애들이 이용하기 전에 막아두자. 그래서 이 오펜시브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을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화이트 해커 억대 연봉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마치 우리가 그거랑 비슷해요. 축구 선수 억대 연봉. 그러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 탑급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정보보안 페이가 그렇게 높냐, 억대 연봉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직장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 평균 딱. 해커가 되려면 어떤 걸 거쳐야 되냐, 어떤 기준을 넘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해킹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컴퓨터 기술, 해킹 기술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모해킹 직무에서는 최근에는 뭐 학과를 가려봤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컴공도 아니고 그냥 IT 쪽이 전혀 아니신 분들도 일을 하십니다. 뭐 항공과인 분도 계시고, 뭐 미디어 학과인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킹 공부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러면 해킹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해킹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암묵적으로 컴퓨터를 해킹한다는 게 해킹이잖아요. 컴퓨터에 관한 모든 공부가 사실 해킹 공부에 해당을 해요. 해킹이라는 건 기술이지, 이 컴퓨터에 대한 이해 가 없으면 이 기술만 알아가지고는 실제로 일을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뭐 프로그래밍 공부, 네트워크 공부, 뭐 운영체제, 리눅스 공부, 이런 것도 다 해킹 공부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이런 컴퓨터의 전반적인 공부를 하시고 그 위에 이제 나중에 기술들을 쌓는다. 그러면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것도 해킹이야 라고 생각하는 해킹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대학교 수능 시험을 미리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수생들이 예전에 과거에 봤던 기록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2018년도 성적 보기. 그래서 2018년도 성적을 딱 보면 제 성적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2019년은 당연히 클릭이 안 되겠죠.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웹 주소에다가 직접 바꿔요. 2019 뭐 2020 이렇게 엔터를 누르니까 내 성적이 나온 거예요. 2번 발표되지 않은 성적이. 그래서 이것도 해킹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해킹입니다. 뭐 주소창에 있는 값을 바꿔서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본다, 이것도 해킹인가? 이건 나도 하겠는데 할 만한 해킹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또 그런 사건도 있죠. 어떤 정치인분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주소창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뒤로 가기를 해가지고 봤다,
주소창에 있는 숫자를 바꿔서 간 거지 나는 이거 해킹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해킹이고 나도 모르게 해킹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나도 모르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악용을 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 뭐야 이상하네, 로그아웃하고 그냥 다시 제 걸로 로그인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주소도 보고 열람하고 그 주소 가져오고 저장해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여기부터는 범죄가 해킹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값을 막 바꾸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해킹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이거는 해킹 아니야, 다른 말로 이거는 그냥 스킬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범죄였던 겁니다. 그 해킹이라고 하면은 보통 검은 화면에서만 해야 되고 글씨가 막 주르륵 나오고 이런 것만 해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취약점들은 그런 취약점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개발을 잘못해 놓은 거죠, 실수로. 그래서 정보가 노출이 되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실제 있는 장면이고,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실제 그 영화 장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가짜인 경우가 많지만, 네, 저는 사실 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킹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구를 채웠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블랙 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치적인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해킹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채우면은 블랙 해커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어나니머스는 블랙 해커인가요, 화이트 해커인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당혹스럽기도 해요. 이거는 어나니머스 분들도 당혹스러울걸요. 우리가 화이트 해커였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분들이 하시는 건 다 불법적인 행위들이고, 그거는 블랙 해커의 완전 그 표본 중에 표본인 거죠. 사실 이 어나니머스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그냥 큰 개요를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미국에 포첸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DC인사이드나 이런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인터넷이 이제 막 나왔을 때, 한창 사람들이 인터넷에 몰릴 때 그 포첸이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인기가 컸습니다. 근데 그 포첸에 좀 특이한 기능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뭐 회원가입을 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글을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익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름을 쓰는 란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제대로 적는 사람이 없겠죠. 아무렇게나 쓰고 입력하면은 거기에 내 닉네임이 등록되고 글이 입력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 어나니머스,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닉네임을 안 쓰고. 예전에 그 포첸이 인기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닉네임을 쓰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어나니머스, 거기에 진짜 표기가 어나니머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나니머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익명의 끝은 대부분 그렇게 좋은 결말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닉네임을 쓰시는 분과 어나니머스가 또 싸웁니다. 서로 인터넷에서 지들끼리.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익명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리고 누굴 공격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익명은, 어나니머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나니머스가 그때 포첸을 거의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포첸에 어나니머스들이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는 어나니머스다 라고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익명인 채로 활동하는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나니머스들의 공공의 적, 닉네임을 쓰는 사람들을 다 깎아내려서 얘네들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또 누굴 공격해요? 공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뭐 옆집 사는 누구를 그냥 막 조리돌림을 한다거나, 좀 어떻게 보면 트롤짓, 패악질을 굉장히 그 포첸에서 성행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질린 거예요. 막 물고 뜯고 막 다 했는데 이제 또 누구를 공격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지죠. 2008년에 유튜브에 톰 크루즈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었냐면 사이언톨로지랑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요. 사이언톨로지라고 미국에서 그 당시 뭐 사이비 종교로
사이트로 유명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이언톨로지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올라갔네, 이거 초상권 문제로 지워주세요 해서 유튜브 측에서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포첸은 아니 인터넷 세상에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료를 삭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안 되겠어, 인터넷의 기득권 세력이 저렇게 하는 게 싫어. 왜냐면 어나니머스에서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몰리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기득권들을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톨로지를 공격하자, 그래서 포첸에서 활동하던 어나니머스라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어나니머스는 어나니머스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나니머스였는데 해킹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그냥 사이언톨로지 전화번호부를 공유해요. 다 같이 장난 전화합니다. 그리고 가짜 팩스를 보내는 거예요. 까만색 종이를 막 출력 막 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디도스 공격. 사이언톨로지 페이지 가서 우리 몇 날 몇 시에 F5 누르자. 그래서 F5 막 누르면서 디도스. 이런 장난이 성행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톰 크루저가 사이비 종교였다니, 포첸이라는 곳에서 얘네들을 극성맞게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나니머스들은 신난 거죠. 왜?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런 주목은 처음이야, 이런 도파민은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더 난리 나서 자, 우리 이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포첸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는 방명록 같은 개념이에요. 글 올리면 글이 넘어가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IRC라는 지금으로 치면 디스코드 같이 좀 채팅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요. 본부를 옮기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나니머스로 활동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나니머스의 심볼, 가면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생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채널로지라는 작전 이름도 만들었거든요. 우리 사이언톨로지 제대로 공격하자. 그래서 채널로지 작전 중에서 지금의 이제 어나니머스,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물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나니머스에 그 당시에 이제 해킹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또 한 곳을 털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HB 게리 페더러라는 회사예요. 여기는 아론바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해킹을 한 이유도 취약점을 찾다가 취약점이 있으니까 털었다 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론바가 먼저 이 어나니머스를 공격했던 거죠. 왜냐면 어나니머스가 그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대중적으로. 그 당시에 뭔가 정의를 위해서 해킹하는 것 같고, 해킹하는 악동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이 HB 게리 페더러를 운영하는 아론바가 어떤 회사였냐면 SNS를 교육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좀 이런 군 정부 뭐 이런 곳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익명성을 추적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회사였습니다. 좀 전략적인 회사.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나니머스들의 신상을 캐자. 그래서 아론바가 어나니머스의 신상 정보를 쭉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는 실제 정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몇 날 며칠 날 우리 발표할 거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세간에 관심이 확 가죠. 그러면 어나니머스들은 가만히 안 있죠. 왜냐면 진짜 내가 털렸을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겁나잖아요. 그걸 막고 싶은 마음에 이 아론바를 집중 공격합니다. HB 게리 페더러를. 보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털렸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아론바의 메일이 그때 싹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하필 그 아론바의 메일에는 진짜 수천 수만 통의 메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부의 비리 혹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메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나니머스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됐죠.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의 사도. 그래서 어나니머스가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좀 얘네 정의로운 친구였네, 어나니머스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해킹하시는 분들도 다들 어나니머스로 몰렸습니다. 해킹을 좋아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기득권을 특히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기득권을 공격해준대, 그러니까 나도 도와야지 하면서 어나니머스로 그때 사람이 엄청 몰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어나니머스는 원래 정의 집단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포첸에서 활동하던 진짜 이 입에도 담기 힘든 욕
기업들 그리고 신상 노출하고 막 이런 장난을 좋아하는 분들이 도파민에 흔들려서 지금 휩쓸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정의감 때문에 합류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나니머스에는. 자, 이들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정의감에 들어온 그 해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종자였나?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인성이 너무 막 개차반인 거죠. 그래서 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집단이었는데 니네가 와서 왜 우리를 바꾸려고 해?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내분이 굉장히 많아서 어나니머스 대화 기록도 유출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저찌 막 운영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나니머스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리더, 운영진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운영진들이 나중에는 좀 회의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어나니머스가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잘랐어, 혹은 팀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회사의 기밀 문서를 어나니머스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나니머스에서는 해킹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보가 막 쌓이는 거예요, 유출할 꼬리들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야, 역시 어나니머스 저기도 털었구만, 좀 뭔가 이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운영진들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처음에 자기는 해킹이 좋아서 이 어나니머스를 활동했는데 나중에는 이 제보들, 근데 이 제보들 중에서는 거짓 제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보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쓰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좀 현타가 되게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어나니머스의 핵심 멤버들이 어나니머스를 탈퇴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룰즈색이에요. 이 룰즈색 그룹은 어나니머스의 핵심 멤버가 사부, 토피어리, 케일라, 그리고 몇 명 더 있긴 하지만 이 세 명이 거의 메인 멤버거든요. 근데 이 메인 멤버가 나와서 룰즈색을 처음에 차려요. 자, 우리 다시 즐겁게 해킹을 해보자. 그래서 재밌게 해킹을 하다가 결국 룰즈색도 인지도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로 제보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뭐야, 우리 어나니머스 때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룰즈색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 또 넘었어요. 미국 정부를 건드렸던 거죠. CIA를 그때 디도스 그리고 해킹 공격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얘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부가 잡히고, 사부라는 사람이 스파이 짓을 하면서 나머지 멤버들도 싹 다 체포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룰즈색은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럼 지금은 어나니머스가 없는가? 예전에 어나니머스가 있을 때 핵심 멤버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어나니머스는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뭐 한국 지부, 러시아 지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활동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명맥만 좀 남아있는 거죠. 네, 사실 어나니머스를 내가 가입할 때 뭐 서류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나니머스 자체가 그냥 익명으로 활동하면 그냥 어나니머스가 되는 거예요. 어나니머스의 나는 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오해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해킹이면 나라에서 뽑아가지 않을까. 근데 해킹 실력이 엄청 출중하지 않으면 사실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엄청 뛰어나면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미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명예? 대회 나가서 1등하면 명예 받죠. 돈? 어차피 연봉 인정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싫어할 입장이 사실 전혀 없죠.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쁜 범죄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이 범죄자 분들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쓰진 않습니다, 요새는. 사실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나느냐라는 거는 사실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누가 더 사고를 많이 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압도적으로 라자루스가 좀 거론이 되긴 하죠. 북한 해커들이 그만큼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북한 해커들이 유명하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매달릴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해킹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뭐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즉 물리적인 제약이 아예 없으니까 재료는
그냥 전기면 돼요. 그쵸? 사람을 갈아 넣는 거는 북한이 자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그렇게 매달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돈만을 위해서 해킹을 하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팀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라자루스가 대표적으로 금융, 해외 쪽에서 돈을 빼돌리는데 전담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라자루스에서 예전에 방글라데시의 중앙은행을 한번 턴 적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의 중앙은행 네트워크를 싹 다 해킹을 해서 진짜 북한 컴퓨터에 다 들어와 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러면 그 사건에서 바로 돈을 빼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해킹을 다 끝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얘네가 돈을 어떻게 인출하는지,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1조를 털기로 했어요, 그 북한에서는. 근데 사실 여차 뭐 이런 실수들이 발생했어요. 실제 그 사건 당일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잘못 입력했다라든가. 그래가지고 1조를 계획했지만 사실 1조가 아니라 좀 몇천만 원 단위, 몇억 단위로 털어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털었다면 요새는 굳이 돈을 털 필요가 없죠. 암호화폐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암호화폐 해킹하는 걸로 조금 타겟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암호화폐를 노리는 해커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북한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앱을 깔거나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는 거기에 진짜 악성 코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못 실행하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싹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 특성상 날아가면 복구가 안 됩니다. 실제 돈도 안 되긴 하지만 추적이 아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해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요새는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라자루스가 금융 관련, 좀 돈과 관련한 해킹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의외로 또 다른 목적으로 해킹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바로 소니 픽처스 영화 제작사를 해킹한 적이 있는데, 왜 해킹했었냐면, 예전에 그 소니 픽처스가 디 인터뷰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디 인터뷰라는 영화가 주제가 무엇이냐, 김정은을 암살하는 주제예요. 딱 봐도 북한이 싫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야 그거 개봉하지 마라, 난 경고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니 픽처스가 무섭잖아요. 그래도 북한 해커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나? 좀 연기를 했습니다.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소니 픽처스 저희는 지지합니다. 저희는 그 영화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가 그 응원에 힘입어서 개봉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소니 픽처스 직원이 출근해서 딱 컴퓨터를 켜니까 이상한 화면이 딱 뜬 거예요.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하고 간 거죠. 우리는 경고했는데 니들이 먼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소니 픽처스 운영진들의 이메일을 싹 다 공개합니다. 근데 그 운영진들의 이메일 안에는 사실 조금 몹쓸 말들도 있었나 봐요. 막 그냥 클라이언트를 비하하거나 뭐 인종차별이나. 그게 유출되고 나서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했는데, 그 유출되고 나서 근데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소니 픽처스만 굉장히 당황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북한이 북한 영화를 내면 뭐 이렇게 해킹을 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고, 소니 픽처스가 역대로 이제 보면은 희한하게 영화에 북한이 나오는데 악역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백악관 최후의 날, 막 여기서도 북한이 테러 국가였고, 또 지아이존가 뭐 거기에서도 북한이 테러 국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드워즈인가 아시나요? 좀비 영화인데 거기서도 북한이 나오더라고요. 나온 게 좋게 나왔냐? 그게 아니라 좀비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 근데 북한만 좀비가 발병률이 0%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치아를 다 뽑아버려가지고 좀비 청정 국가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계속 안 좋게 표현을 하니까 해킹을 했던 거 아닐까. 근데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소니 픽처스에서는 북한을 그렇게 표현한 영화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된통 당했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암호화폐 지갑이 없는데 해킹이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이게 암호화폐를 살려면 애초에
암호화폐 지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업비트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업비트나 뭐 이런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우리한테 지갑을 만들어줘요. 우리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지갑에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암호화폐 지갑의 키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암호화폐 플랫폼에 보통 다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플랫폼이 만약 털린다 그러면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옮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 암호화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뭐 은행에서 이상 탐지도 하고 인증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암호화폐는 그냥 보내겠다, 내 키 여기 있어 하면은 그냥 보내지는 거니까. 그런 암호화폐 플랫폼이 털리는 경우도 있지만 암호화폐 플랫폼의 계정이 털리는 것도 같은 현상인 거죠. 아마 그런 그룹은 잘 안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룹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핵티비즘이라는 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핵티비즘이 뭐냐면 해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실된 의도에서 핵티비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해킹이 좋고 혹은 놀고 싶은데 명분을 찾아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핵티비즘에 선동당해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그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해킹 공격이 엄청 급증했대요. 친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해킹하자 막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 러시아도 해킹으로는 좀 유명한 편이거든요. 북한 못지않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런 국가들의 해커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없는 취약점을 막 샅샅이 찾아서 취약점을 막 공격을 때리냐? 대부분은 그냥 한번 쫙 뿌려봐요. 그물을 쫙 펼치고 잡히는 애들을 그냥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해킹 당하는 게 보안이 잘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주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에서 해커들 혹은 중국 해커들이 우리나라를 집중 공격했을 때 털렸던 곳이 치과 사이트. 근데 치과 사이트가 털렸는데 털린 상태로 한 달 정도가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 뭐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자기는 그 사이트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관리가 안 되는 사이트들이 중점적으로 먼저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내가 사이트가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취약점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해킹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안전한 백신을 추천해 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해커는 여러분들을 한 명 타겟해서 나 너 진짜 해킹해야겠어 하고 해킹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그 노력을 들일 바에는 보안에 신경 안 쓴 애를 해킹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되는 것만 지켜도 해킹 당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차 인증입니다. 그 2차 인증을 의외로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뭐 인터뷰 하기도 하고 막 아니면 이곳저곳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귀찮아서, 내가 어차피 자주 들어가는데 맨날 핸드폰 열어가지고 들어가기 귀찮다. 근데 2차 인증을 안 했으면 지금 해킹을 안 당한 것 뿐이지 언젠가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솔직히 사이트마다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같은 비밀번호를 돌려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트들이 100% 안전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내가 모르는 아까 말했듯이 치과 사이트가 털렸어요. 근데 제가 하필 거기에 가입을 해놨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거기서 노출이 되면 해커들은 이걸 가지고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스타, 네이버, 유튜브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또 터는 거죠. 그래서 2차 인증은 사실 무조건 거의 필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계정들이 있어요. 특히 이메일 계정,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계정은 2차 인증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인스타든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죠. 근데 본인 인증 수단 방법 중에 이메일을 이용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지메일을 해킹했다 그러면 그 지메일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비번을 몰라도 비밀번호 찾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계정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많은 분들이 저 인스타가 해킹 당했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 문의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또 털렸어요. 그거는 이메일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받을 때 불법 프로그램 있잖아요. 크랙 버전이라고 많이 하는데 무료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누가 뭘 심어놔도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이미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 거, 이거는 핸드폰이랑 똑같습니다. 핸드폰에서 의심되는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것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PK를 전달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위험하고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상대인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지켜도 아마 벗어날 겁니다. 2차 인증을 안 하면 사실 전 100%라고 봐요. 해킹을 당할 가능성 몇 퍼센트인가? 99.99999%. 지금 안 당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2차 인증이 있으면 2차 인증 수단까지 해킹이 되어야 해요. 퍼센트로 따지기가 좀 애매한데 2차 인증 수단이 해킹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플랫폼 취약점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한 10에서 20%라고 해도 될까요? 사실 이 해킹 기법도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게 그대로 답습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악성 코드를 보통 어떻게 뿌리냐면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가장 맨 위에 뜨게, 그리고 거기에 악성 코드나 프로그램을 유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구글에도 광고가 생긴 거 아시죠? 검색어를 하면 위에 스폰서라고 떠요. 광고라고. 그럼 그 광고는 맨 위에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광고 링크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구글이나 네이버든 검색을 할 때 그냥 검색하고 나오는 거니까 다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때, 두 번째 로그인 할 때는 주소창을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면 조금 위험한 세상이 됐죠. 사실 효과가 0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움은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조금 여럿 있긴 하죠. 첫 번째는 불편하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보안은 불편한 것도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자들이 쓸 때 불편하면 그거를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걸 안 하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갑옷을 튼튼한 걸 만들어도 엄청 튼튼하고 막 움직이기 힘든 걸 만들면 이걸 벗으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도 너무 심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끌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은행 들어가면 강제적으로 받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해킹을 하려면 취약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취약점을 찾는 시간을 조금 길게 만드는 거죠. 불가능하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 하루 안에 해킹할 거를 한 일주일 안에 해킹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정도, 시간을 좀 벌어준다의 개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해커들은 한국을 해킹하려면 이 보안 프로그램부터 좀 뚫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보안 프로그램들을 여러 깔잖아요. 이 보안 프로그램이 안전한가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프로그램이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이 보안 프로그램에 우리가 의존해서 보안을 담보받았다면 해커들이 이 보안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았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킹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안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취약점이 발견돼서 북한이 그걸 경유해서 해킹을 하던 것이 적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보안 프로그램이 관리가 안 되면 역으로 이게 공격 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일단 그 운영체제로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컴퓨터에서 뭐 맥이냐 윈도우냐 혹은
iOS냐 안드로이드냐, 애플폰이냐 삼성폰이냐, 자 뭐가 더 안전한가요? 역시 해킹을 안 당하려면은 애플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운영체제들의 보안에 관한 가치관 문제거든요. 안드로이드랑 iOS만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그 iOS 같은 경우는 일단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 폐쇄적입니다. 그냥 가둬놔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건덕지를 잘 안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 코드도 감춥니다. 이거를 숨김 처리에 의한 보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내부를 알아야 해킹을 하고 취약점을 찾을 텐데 취약점이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취약점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있는데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있어가지고 그 발견한 거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답은 아닌 거죠.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해킹이 굉장히 빈번하죠. 쉽죠.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우리는 보안하기 싫어 그리고 오픈한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요. 얘네는 우리는 오픈소스 코드를 아예 공개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코드를 다 뜯어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보안 전문가들 그리고 해커들이 다 달라붙죠. iOS는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데 얘는 쉬우니까 다 달라붙어서 취약점을 막 찾아내요. 그러니까 취약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대신 안드로이드는 취약점이 나오면 고치죠.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쭉 해온 거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지금 웬만한 취약점들은 다 막혀져 있는 상태인 거고, 하지만 아직도 나오죠. 취약점이란 건 0이 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 가치관을 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다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취약점 찾으면 우리는 그걸 고칠게 라는 입장이고, 애플도 뭐 안 고친다는 건 아니지만 보지마, 니들은 그냥 쓰기만 해, 이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애플이 더 안전해 보여요. 왜냐면 취약점이 발견되는 건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찾기가 힘들고, 근데 안드로이드는 많이 나오니까 해킹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점의 문제가 아니라 악성 코드를 유포를 어디가 더 쉽냐를 따져보면 안드로이드가 악성 코드 유포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은 자기네들이 인정한 사람이 만든 코드만 실행이 되게 만들었어요. 되게 폐쇄적이에요, iOS 자체가. 그래서 개발자 계정도 있어야 되고 신원 인증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올린 코드만,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간혹 IPA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불법적인 방법, 그러니까 탈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테스트 앱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IPA 설치가 쉽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악성 앱을 유포하기도 쉽지는 않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악성 앱을 만들어서 그냥 뿌려서 설치를 직접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경고창이 뜨겠지만 경고창 당연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그냥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포가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쉬운 편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애플은 악성 앱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건 아닙니다. 악성 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애플이 한번 검토한 애들만 올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났을 수도 있죠. 악의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고 올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폰이 더 안전하냐 안드로이드가 더 안전하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얘네들이 가져가는 보안 정책이 결이 완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대신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늘려준 거고, 아이폰은 대신 우리가 해주는 것만 써, 안전은 우리가 뭐 책임질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폰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아이폰이 안전해서 제가 보안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대학생부터 아이폰을 계속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도 애플 거를 쓴 거지 애플이 더 좋고 안전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 해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요, 해킹을 우리가 보통 접하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접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시나리오 상으로 천재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니면은 얘는 사실 무의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킹은 천재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초등학생에도 지금은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그만큼 보안 의식이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해킹
지식이 저는 요즘 시대에는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 가다가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의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기본 생존 기술인 것처럼 해킹 기술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런 공격이 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톡 채널로 이제 막 물어봐 주시는데 저 해킹 당한 거 아니에요? 막 하면은 자세히 보면은 해킹 당하지 않았는데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킹 당했구나. 그냥 핸드폰이 렉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버벅거릴 수 있고. 근데 나 해킹 당했나 봐. 막 벌벌 떠지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킹에 대한 좀 오해가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오히려 좀 덜 불안하고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해킹을 좀 더 친숙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해킹은 천재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해킹은 재밌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말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